네, 여러분, 고난이 시작되었죠. 8장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공통적으로 8장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분노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런데 놀랍게도 공부를 하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말고 좀 희망을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다 이해가 될 거니까. 자, 이 8장 중에서도 앞에 조금 복잡한 이 내용들은 조금만 생략하도록 할게요. 파동의 방정식 이런 거는 이런 게 막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니까 뒤에 있는 조금 중요한 내용들만 볼 거고, 그 도플러 효과는 나중에 우주론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원자 구조로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구조. 자, 원자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 원자라는 거는 일단은 중앙에 뭐가 있죠? 중앙에 원자 핵이 있고, 이 원자 핵 주위를 누가 돌고 있습니까?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원자 핵 주변을 무질서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 전자는 어떻게 저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고 일정한 궤도를 저렇게 돌 수 있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원자핵을 한번 조금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자핵 안을 한번 들여다보면 양성자, 보통은 플러스 표시로 해주는데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형태예요.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숫자는 원소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원소라고 할지라도 이따가 볼 텐데 이제 뭐 동위원소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중성자의 수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이 양성자는 전기적으로 양전하를 띄어요. 양성자. 어떤 전하를 띄냐? 양전하를 띱니다. 반면에 여기에 있는 이 전자는 전기적으로 음전하를 띄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 상호간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돼요. 이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쿨롱 인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저 쿨롱 인력이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는데 저 궤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의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이 쿨롱 인력이 결국에 구심력의 역할을 해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구심력 역할을 해준다. 자, 그리고 그럼 이 중성자는 뭐 하는 놈이냐? 이름부터가 중성이에요. 왜 중성이겠어요? 전하가 전기적으로 없습니다.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중성을 띠고 있다. 중성자입니다. 저 하나만 더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있고, 전하 말고 질량을 한번 볼까요? 질량을 봤을 때 전자가 1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중성자는 그거의 약 2000배고 양성자도 전자의 질량의 약 2000배입니다. 전자에 비해서 양성자랑 중성자의 질량이 월등하게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자핵의 질량은 전자보다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원자핵은 이 궤도 운동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전자가 이렇게 궤도를 돌게 됩니다. 질량이 엄청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특징도 한번 비교를 해봤고, 그러면 이제 원자의 구조는 했고 원소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원소의 종류, 수소도 있고 헬륨도 있고 탄소, 산소, 질소 엄청 많잖아요.
그 원소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원소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의 수예요. 양성자의 수. 양성자가 하나 있으면 이제 뭐 원자 번호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자 번호 1번인 거예요. 수소죠. 양성자가 2개가 들어있으면 원자 번호 2번. 헬륨이죠. 양성자가 3개가 들어있어. 그러면 원자 번호 3번. 리튬.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소만 제외하고, 수소는 중성자가 없어요. 수소만 제외하고 가벼운 원소들은 보통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무거운 원소가 될수록 양성자 수보다 중성자 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거는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알아두고 있으면 되고. 자, 원소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양성자 수다. 그러면 뭐 양성자 수가 4개냐 5개냐 뭐 따져가지고 원소의 종류를 구분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양성자 수가 같아요. 그럼 원소의 종류가 같은 거죠. 원소의 종류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성자의 수가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양성자의 수가 하나야. 그럼 뭐 수소죠. 그럼 중성자는 원래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양성자가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성자도 하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원소의 종류. 일단 수소는 맞아요. 양성자가 하나 있으니까. 근데 중성자도 하나가 있네? 얘는 뭔가 원소의 종류는 같은데 뭔가 같은 애는 아니고 조금 애매해. 이 친구들은 이제 동위원소라고 불러요. 동위원소. 동위원소는 뭐냐? 양성자 수는 같습니다. 양성자 수는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중성자 수가 다른 경우, 중성자 수가 다른 경우 이 원소들을 동위원소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원자의 구조 그리고 뭐 특징들 조금 알아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이 원자의 주위를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가 막 그냥 무질서한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있더라. 이 원자핵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이 거리가 일정한 궤도만 돌고 있다. 여기 첫 번째 궤도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궤도가 있다고 하면 이 궤도 사이에서는 이 두 궤도 사이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어는 2가지 가정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보어의 가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전자에게는 허용된 궤도가 존재한다. 전자에게는 허용된 궤도가 존재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허용된 궤도가 아니면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허용된 궤도, 이 허용된 궤도에서 운동하고 있는 중에는 복사가 방출되지 않는다. 즉 에너지의 방출이 없다는 거죠. 복사가 방출되지 않는다. 이 2가지.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허용된 궤도란 무엇이냐? 전자의 궤도 각운동량이 2파이분의 h의 정수배다. 2파이분의 h의 정수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h라는 것은 이제 뭐라고 하지? 이거 플랑크 산수. 플랑크 상수.
그래서 n은 1, 2, 3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궤도의 가운동량이 2파이분의 h의 정수배다. 이렇게 가정을 두 가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 전자가 이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는 거는 이 원자핵으로부터 떨어진 이 R의 거리, 이거를 계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이용해서 궤도의 가운동량이 2파이분의 h의 정수배다라는 이 식을 이용해서 이 R도 구할 수 있고, 또 뭐 에너지도 구할 수 있고, 뭐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다 구해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시작합니다. 일단 어떤 걸 먼저 볼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쿨롱 인력, 쿨롱 인력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F는 R 제곱분의 K Q1 Q2입니다. 여기에서 K라는 거는 쿨롱 상수예요. 쿨롱 상수라는 것이고, Q라는 것은 뭐 두 입자가 있다면, 전자랑 뭐 원자핵이 있다면 이 두 입자에 전하를 각각 써놓은 거예요. Q1이라고 하면 뭐 원자핵의 전하, Q2는 전자의 전하,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R은 당연히 그 둘 사이의 거리일 거고, 그 다음에 구심력은 어떻게 나타냈어요? 구심력. 얘는 쿨롱 인력이고, 구심력은 R분의 mv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냈었죠. 자, 그래서 저 둘이 지금 아까 같다고 했잖아요. 쿨롱 인력이 곧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 그럼 저 두 식이 같다고 두고서 식을 한번 전개해 보면 되겠다. R 제곱분의 K Q1 Q2가 누구랑 같다? R분의 mv 제곱이랑 같다. 여기서 m이라는 거는 당연히 전자의 질량이겠죠. v라는 것도 전자의 운동 속력일 것이고, 자, 그럼 Q1, Q2를 한번 뽑아와 보자. 어떻게 뽑냐? 일단 둘 다 전하를 가지고 있죠. 전자나 원자핵이나. 근데 이제 Q2가 뭐 전자의 전하라고 하면 그 크기는 2가 될 것이고, 그리고 Q1 원자핵의 전하라고 하면 양성자의 수에 따라 다르겠죠. 양성자의 수를 Z라고 해볼게요. 대문자 Z. 그럼 Z 곱하기 2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걸 다시 정리해주면 R 제곱분의 K Z 2의 제곱이 될 거고, 우변은 그대로 와서 R분의 mv 제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양변에 R 제곱을 곱해볼 거고요. R 제곱을 곱해볼 거고, 그리고 mv의 제곱으로 나눠볼게요. 양변에 R 제곱을 곱하고 mv의 제곱으로 나눠볼 것이다. 그러면 mv의 제곱분의 k z2의 제곱은 R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R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식 하나가 더 있죠. 궤도의 가운동량이 2파이분의 h의 정수배다. 이거를 또 한번 식으로 만들어 보면, 저 전자의 가운동량을 구해볼게요. 가운동량 어떻게 구했었죠? 가운동량 L은 RP인데 이 P가 MV랑 같잖아요. MVR이랑 같게 되겠죠? 그럼 이게 가운동량이고, 이게 곧 2파이분의 H의 정수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MV를 나눠서 R만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R만 남기고 MV로 나누면 2파이 MV 그리고 NH 이런 식으로 R에 대한 식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같다고 놓을 수가 있겠네요. 얘랑
얘랑 같다. 한번 놓고 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v의 제곱분의 kz 2의 제곱은 2파이 mv분의 nh. 이건 또 어떻게 정리를 하냐. 2파이를 일단 양변에 곱해주면 2파이 이쪽으로 오면 되고, 그리고 m도 양변에 곱해주면 그냥 없어지면 되고, 양변에 nh로 한번 나눠볼게요. nh 나누고, 그리고 v제곱을 한번 양변에 곱해주겠습니다. 여기 v만 나오면 되겠다. 자, 그러면 v는 nh분의 2파이 k z 2의 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이 v를 다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줘 볼게요. 굉장히 복잡한데 조금만 참아요. 대입을 한 번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파이 m분의 nh 곱하기 v분의 1이니까 역수를 취해주면 2파이 k z 2의 제곱분의 nh.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4파이 제곱 m k z 2의 제곱분의 n제곱 h제곱인데 n제곱만 따로 앞으로 빼줄게요. n제곱만 앞으로 빼주고 h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에 이 r이라는 값은 뭐에 비례한다? r이라는 값은 n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허용되는 궤도는 기하학적으로 증가된 거리 n제곱, 저 n제곱, 기하학적으로 증가되는 거리에서 생기게 된다고 서술이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전자 궤도의 거리를 한번 구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총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총 에너지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로 보통 나타내 줍니다. 자, 그럼 저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r까지 F dr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저기서 F라는 거는 뭐겠어요? 쿨롱 인력이죠. 쿨롱 인력. F는 R 제곱분의 K Z2랑 2를 곱했으니까 Z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죠. 원자 핵이 여기 있으면 그 주변을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R 벡터의 방향은 이쪽 방향입니다. 그럼 F 벡터의 방향은, 힘 벡터의 방향은 잡아당기는 거니까 둘이 반대 방향입니다. 이 둘을 지금 내적시킨 거면 마이너스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 값을 다시 써주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r까지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 r제곱분의 k z 2의 제곱 dr 이런 형태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뭐 180도니까 그 코사인 180도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나오게 될 거고, 결국에 마이너스니까 둘이 상쇄돼서 플러스가 되겠죠. 무한대에서 r까지 r제곱분의 k z2의 제곱 dr 값을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얘 한번 적분해 볼게요. R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그 전에는 R의 마이너스 1제곱이었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 앞으로 빼면 R, K, Z, 2의 제곱 무한대부터 R까지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R분의 K, Z, 2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K, Z, 2의 제곱. 무한대니까 그냥 없어지겠죠?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만 남아가지고 결국에 포텐셜 에너지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면 이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도 한번 구해볼까요?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너무 쉽죠? 전자의 질량을 아까 m, 스몰 m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mv의 제곱. 아까 이게 전자의 질량이고 전자의 운동 속력을 v라고 했으니까 저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총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이 되겠어요? 총 에너지. 총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 빼기 r분의 k, z, 2의 제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대입을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v값에 아까 나왔던 뭐를 대입을 해주냐, nh분의 2파이 k, z, 2의 제곱, nh분의 2파이 k, z, 2의 제곱을 대입을 해줄 거고요. 여기 밑에 있는 이 r에다가 뭐를 대입을 해줄 거냐면 요거 아니다. 뭐를 대입해줘야 되지? 2파이 mv분의 nh. 이거 그냥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이거 외울 수 있을까? 4파이 제곱 mk z 2의 제곱. 못 외웠어. 4파이 제곱분의 4파이 제곱 mk. 갈수록 기억력이 안 좋아지는 것 같지? n제곱 h제곱. 이거를 대입을 해주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계산을 해왔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사실 계산을 제가 한 건 아니죠. 책에 써있는 대로 그냥 쓰는 건데 h제곱분의 2파이 제곱 m2의 4제곱 m2의 4제곱 k제곱 z의 제곱 곱하기 n제곱분의 1이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알아야 되는 사실, 이 2라는 총 에너지는 일단 부호가 뭐다? 마이너스다.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궤도에 속박되어 있다. 궤도에 속박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2라는 값이 지금 뭐랑 비례하고 있어요? n제곱분의 1에 비례하고 있다. 그래서 이 n값이 커질수록 아까 뭐라고 했어요? n값이 커질수록 원자핵으로부터 저 궤도의 거리는 멀어지죠. 기하학적으로 멀어진다고 했어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전자라는 것은 이 2의 절대값이 작아지니까 덜 속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은 작아지는 거고 마이너스니까 그냥 얘기할 때는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점점 에너지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n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졌을 때는 이 2라는 값이, 총 에너지의 값이 0에 수렴하게 되겠죠. 0. 그 순간 이 원자핵으로부터 전자는 더 이상 속박되었다고 할 수 없게 됩니다. 원자핵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저 에너지 준위가 있는데 그 에너지 준위가 점점 멀어질수록 덜 속박되고 너무 멀어져가지고 이 n값이 거의 무한대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원자에게 속박된 게 아니라 벗어나게 되는 거다. 자유로워진다. 자유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뭐 2가 0보다 커지게 되면 그때는 속박되지 않은 전자궤도가 연속적으로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근데 계산 이거 맞나 모르겠네. 직접 안 해봐가지고 혹시 틀렸다면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내용은 양자화된 복사예요. 양자화된 복사. 양자화된 복사. 자, 여기 식 아까 했던 건데 필요한 식이어서 좀 가져와 봤어요. 부어가 또 가정을 했습니다. 부어의 가정. 아까 2가지 봤었는데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죠. 전자가 다른 궤도로 이동할 때 다른 궤도로 이동할 때 양자 형태의 복사를 양자 형태의 복사를 방출 또는 흡수한다. 방출 또는 흡수한다. 그리고 마지막 복사 에너지는 여기서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복사 에너지는 이 전자가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이동하잖아요. 그 두 궤도의 에너지 차와 같다. 에너지 차와 같다라는 가정을 추가적으로 또 해줬어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 여기에 원자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준이 저 전자의 궤도를 2가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안쪽에 있는 궤도, 바깥쪽에 있는 궤도 이렇게 2가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궤도를 NB라고 할 거고요. 바깥쪽에 있는 궤도를 N은 NA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둘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높은 궤도일까요? 당연히 더 바깥쪽에 있는 NA가 에너지가 더 크겠죠.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저랬을 때 저 바깥쪽에 있는 이 전자가 안쪽 궤도로 이동을 했어요. 더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경우에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저 방출된 에너지는 또 플랑크 상수랑 진동수의 곱으로 표현이 되니까 hnu라고 표현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 과정을. 원래는 에너지가 ENA였는데 얘가 에너지가 ENB가 되면서 몇의 에너지를 방출했다. HNU라는 에너지를 방출을 했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엔 반대로 안쪽 궤도에서 전자가 있었는데 얘가 멀리서 온 에너지를 흡수해서 더 높은 궤도로 이동할 수도 있겠죠. 이때 흡수된 에너지도 E는 HNU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또 식으로 세워보면 NB 상태에서 HNU라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E는 ENA라는 에너지의 상태가 되었다 라고 또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얘가 지금 방출이고 이 아래에 있는 게 흡수의 상황이에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상황. 이렇게 전자가 다른 궤도로 이동을 할 때는 이 양자 형태의 에너지를 이 복사를 방출하거나 흡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 에너지의 크기는 이 두 궤도의 에너지 차라는 것이죠. 그 에너지 차는 당연히 ENA에서 ENB를 뺀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복사의 진동수를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먼저 얘를 우변으로 옮기고 H, 플랑크 상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H분의 ENA 빼기 ENB, 이게 바로 진동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 식을 대입을 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저 식을 대입을 해서 H분의 마이너스 H제곱분의 2파이 제곱 M2의 4제곱 K제곱 Z의 제곱 NA를 대입했으니까 NA 제곱분의 1 빼기 마이너스 H제곱분의 2파이 제곱 M2의 4제곱 K의 제곱 Z의 제곱 곱하기 N B의 제곱분의 1.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H 세제곱분의 2파이 제곱 M2의 4제곱 K의 제곱 Z의 제곱 그대로 오고 NB의 제곱분의 1 빼기 NA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new 저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또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데, 우리 광속, 빛의 속도를 람다 곱하기 new로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람다분의 1은 C분의 new로 나타내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A, B만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양변에 C로 나눠주면 람다 A, B분의 1로 바꿔줄 수가 있을 거예요. 양변을 한번 C로 나눠보자. 양변을 C로 나눠봅니다. C분의 UAB, 이거는 곧 람다 AB분의 1이 될 것이고, 얘를 C로 나눠주면 CH 세제곱분의 2파이 제곱 M 2의 4제곱 K의 제곱 Z의 제곱 NB의 제곱분의 1 빼기 NA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식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때 방출되는 복사의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복사, 그 복사의 파장을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뭐를 대입을 해주면 NB와 NA를 대입을 해준다면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이 복사 에너지의 파장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파장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전자가 다른 궤도로 이동할 때 방출되거나 또는 흡수되는 복사의 파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이제 제일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무슨 예시? 수소인 경우, 저 원소가 수소일 경우에, 수소니까 Z는 1이 되겠죠? 수소일 경우에 에너지 준위를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N이 1일 때 이 N에다가 지금 1을 대입해 준 거예요. Z에는 당연히 1일 거고, 그때 저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몇이 나오냐면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 N이 1일 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닥 상태라고 할 때예요. 바닥 상태. 바닥 상태를 말하고 N이 2일 때 는 에너지가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올라가서 N이 무한대가 됐을 때는 당연히 에너지는 0이 될 것이고 그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에너지가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음수인 이 구간을 속박된 전자라고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전자들을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이 될 거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 이 에너지 준위 사이의 에너지 차를 한번 볼까요? 지금 Z가 1이라고 했을 때, 여기 Z를 1을 넣어줬을 때 NA가 더 바깥쪽 궤도고 NP가 더 안쪽 궤도였죠. 그럼 NP에다가 지금 1을 넣어주고 NA에다가 2를 넣어줬을 때 그 에너지 차를 구하면 이 두 궤도의 에너지 차가 나오게 될 겁니다. 몇이 차이가 나죠? 10.2 일렉트론 볼트. 이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어디에 대입해주면 되냐면 여기 식이 없네. 여기다 그냥 대입해서 빼주면 저 값이 나온다는 거죠. 10.2 일렉트론 볼트. 이런 식으로 에너지 준위 저 사이에 에너지 차를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복사 에너지의 파장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뒤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물리식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들뜸, 그리고 되가라앉음, 이온화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건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뜸이에요. 들뜸. 여러분 막 기분 좋을 때 막 방방 떠가지고 막 들떠 있다고 하잖아요. 바닥 상태에서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면 그 상태를 들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들뜰 수 있는 방법, 전자가 바닥 상태에서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사 들뜸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이름에도 있듯이 복사에 의해서, 즉 광자에 의해서 들뜨게 되는 방법입니다. 원자가 광자를 흡수할 때, 원자가 광자를 흡수해서 전자의 에너지가 높아질 때 들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잠깐 그려서 설명을 해보면 관측자가 있을 것이고, 이 관측자가 관측을 하고 있는 광원이 있을 거예요. 광원에서는 당연히 빛이 관측자에게 오겠죠. 근데 이 빛은 다양한 파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람다 1, 뭐 람다 2, 람다 3, 땡땡땡땡. 아주 넓은 범위에서 연소 스펙트럼으로 관측이 될 겁니다. 연속 스펙트럼으로. 자, 근데 이와 마찬가지의 상황이에요. 관측자가 있고, 이 관측자가 관측을 하고 있는 광원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사이에 어떤 원자가 하나 존재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얘가 원자 핵이고 전자의 궤도 하나, 둘, 셋 이렇게 궤도를 갖고 있는 원자가 있고, 마찬가지 이 광원에서는
람다 1, 람다 2, 람다 3, 땡땡땡땡 연속 스펙트럼으로 다양한 파장에서 빛이 나오고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가 있어요. 이 전자가 이 람다 2의 파장을 갖는 빛을 만났을 때, 그 빛을 만났을 때 여기까지 들뜰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에너지 준위를 하나, 두 칸 이렇게 들뜰 수 있다. 즉, 뭔 소리냐면 이게 이 두 에너지 준위 사이에 에너지 차가 그 에너지 차가 람다 2라는 파장을 갖는 그 광자의 에너지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람다 1, 람다 2, 람다 3, 땡땡땡 이렇게 다양한 파장대에서 빛이 방출이 되었지만 관측자에게 도달되게 되는 빛은 람다 1, 람다 2는 제외되고 람다 3, 땡땡땡 람다 2는 관측자에게 도착을 못하게 될 겁니다. 왜? 이 원자가 람다 2의 파장을 갖는 광자를 흡수하고 이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높아졌으니까 얘가 흡수를 한 거예요. 저 원자가 흡수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저렇게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타났던 스펙트럼이 람다 2라는 파장을 갖는 빛이 들어오지 못함으로써 이렇게 흡수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람다 2. 람다 2의 파장을 갖는 곳에서는 흡수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광자를 흡수해서 에너지 준위가 높아졌잖아. 그럼 반대로 다시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는 되가라앉음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광자가 방출될 것 아니냐. 그럼 그 광자가 다시 관측자에게 도착을 하게 되면 이 흡수선은 없어지지 않을까. 원래 그 연속 스펙트럼으로 관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가 다시 되가라앉을 때 한 번에 바닥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두 단계를 따로따로 먼저 여기까지 가라앉은 다음에 바닥 상태로 가라앉는 거죠. 단계를 나눠서. 그렇게 되면 방출되는 복사의 파장이 람다 2가 아니라 람다 2보다 더 긴 파장으로, 람다 2보다 훨씬 긴 파장으로 방출이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혹여나 한 번에 되가라앉는다고 하더라도 이때 방출되는 복사가 관측자 방향으로 방출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방출된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방출될 수도 있다. 여기로 방출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러면 어차피 관측자의 입장에서는 람다 2의 광자는 도착하지 않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흡수선이 관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복사 들뜸이 아니라 충돌 들뜸이에요. 충돌 들뜸. 이번에는 충돌 들뜸. 충돌 들뜸은 왜 생기는 거냐? 말 그대로 원자가 입자와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입자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 그 운동 에너지가 원자에게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원자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통해서 전자가 들뜰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관측자가 있고 이번에는 광원이 아니라 원자가 하나 있습니다. 원자 핵이고 전자 궤도 하나, 둘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바닥 상태의 전자가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 뭐가 오느냐? 입자가 빠른 속도로 날아옵니다. 날아오면서 여기에 쿵 하고 부딪히게 돼요. 그 부딪히는 과정에서 이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에게 에너지를 전달해 줍니다. 야, 에너지 받아. 내 운동 에너지야. 이거 네가 써. 그래서 전자는 그 에너지를 받고 어떻게 돼요? 높은 에너지 준위 상태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높은 에너지 준위 상태에 있던 전자가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되가라앉게 되죠. 되가라앉는 그 과정에서 이 에너지 차이만큼 방출하게 되죠. 복사를. 그 복사가 관측자에게 이렇게 날아와서 도착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방출 스펙트럼으로 관측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선 방출선, 여기서는 흡수선, 이렇게 관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사들뜸에 의해서 다시 되가라앉을 때는 흡수선이 관측이 되고, 왜냐하면 이 원자가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흡수하니까. 충돌 들뜸 과정에서 이 입자랑 원자가 충돌해서 전자가 들떴다가 다시 바닥 상태로 되가라앉는 과정에서 이 광자가 관측자에게 도착을 하니까 방출선으로 관측이 되더라. 당연히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관측이 되지 않겠죠. 아무것도 관측이 되지 않다가 되가라앉는 과정에서 광자가 도착을 하면 방출선이 관측이 된다. 두 가지 구분. 구분이 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바로 금지된 천이에요.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금지된 천이란 무엇이냐? 마찬가지예요. 들떴다가 이전에 자, 그리고 되가라앉음도 있어요. 이것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먼저 복사 되가라앉음. 우리가 방금 본 이 과정이 지금 되가라앉을 때 이게 바로 복사 되가라앉음이고, 충돌 되가라앉음은 아까 이거의 반대예요. 이때는 입자가 충돌해서 전자의 에너지가 높아졌는데, 반대로 입자랑 충돌했을 때 이 전자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입자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충돌에 의해서 되가라앉는다. 여기서 본 이것들은 이렇게 광자가 방출되는 거는 복사 되가라앉음, 그리고 충돌해서 입자에게 반대로 에너지를 주는 것은 충돌 되가라앉음. 그렇게 구분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거는 금지된 천이라는 거예요. 금지된 천이.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지된 천이란 무엇이냐? 교재에 보면 일반적으로 원자에 들뜬 준안정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떨어질 때 금지선이 나타나게 된다. 원자에 들뜬 준안정 상태, 이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되가라앉을 때 금지선이 관측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금지된 천이라는 것이고, 이 금지선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준안정 상태에 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준안정 상태에 도달하려면 일단은 충돌 들뜸이 일어나야죠. 왜냐하면 이 준안정 상태가 여기 있고 바닥 상태가 여기 있다면, 준안정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떨어질 때 에너지가 방출이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금지선이라고 했는데, 이 금지선에 해당되는 그 파장을 갖고 있는 광자가 방출이 될 건데, 이 광자를 그대로 다시 전자가 흡수를 해가지고 다시 준안정 상태로 된다? 그러면 이 방출된 광자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흡수하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흡수를 해서 다시 올라가면 안 돼요. 충돌 들뜸이 일어나야 합니다. 일단은 충돌 들뜸이 필요하다. 복사 들뜸을 통해서 이 광자를 다시 흡수하게 되면 금지선은 나타나지 않겠죠. 충돌 들뜸이 일어나야 된다. 자, 근데 또 하나, 지금 준안정 상태에 있다가 오랜 시간을 여기에서 버티다가 천천히 되가라앉아야 한다고 서술이 되어 있어요. 천천히 긴 시간 동안. 근데 입자의 밀도가 너무 커가지고 서로 막 충돌하기 쉬운 상황이면 얘가 여기에 있다가 다른 입자랑 충돌해서 에너지를 줘버리기가 쉽겠죠. 그 충돌 되가라앉음을 통해서 다시 바닥 상태로 오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면 금지선은 또한 나타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돌 되가라앉음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오랜 시간을 두고 복사의 형태로 광자가 방출되어야 합니다. 금지선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보통 이제 저 금지된 천이가 이제 뒤에 내용에 가면 가스 그 기체 사이에서 이게 발생한다고 할 텐데, 그 가스의 밀도가 충분히 커야 돼요. 충돌 들뜸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밀도가 충분히 커야 된다. 근데 동시에 충돌 되가라앉음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밀도가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일어날 정도로 밀도는 충분히 커야 되고, 얘가 일어날 정도로 밀도가 충분히 작아야 돼. 그럼 적당한 그 밀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만 이 금지선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아마 뒤에서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일단은 이 정도로만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온화를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봤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기 바닥 상태가 이렇게 있고 n이 1일 때죠. 그래서 그때 이 전자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다. 당연히 뭐 이거는 수소일 때만 해당되는 거고, 뭐 헬륨, 리튬 이렇게 원자 번호가 또 커질 때는 더 복잡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일단 수소를 가정해서 보는 거예요. 들뜬 상태, N2부터는 이제 들뜬 상태라고 하죠. 그때 이제 첫 번째 들뜬 상태에서 N이 2일 때 에너지는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 그리고 N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무한대가 됩니다. 그때는 에너지가 비로소 0이 되겠죠. 이때 이후는 이제 전자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고, 그 아래쪽에는 이제 속박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상황을 또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원자핵이 있고, 첫 번째 전자궤도, 두 번째 전자궤도, N이 2고 N이 1이고 이렇게 있을 때 전자가 바닥 상태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를 우리가 이 원자핵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려면 에너지를 줘야겠죠. 몇의 에너지를 줘야 될까? 최소한 몇의 에너지를 줘야 돼요?
마이너스 13.6에서 0으로 만들려면 최소한 13.6 일렉트론 볼트는 줘야 이 전자가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이 바닥 상태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자유전자가 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이 10 일렉트론 볼트, 이 광자의 파장은 몇이냐면, 이 에너지를 갖는 광자의 파장은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91.2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이때 이 광자, 저 복사의 파장은 91.2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에너지를 이 원자에 줬을 때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다면 원래는 연소 스펙트럼으로 우리에게 관측되어야 하는 것이 얘가 이제 흡수를 했잖아요. 어디 파장에서 91.2 나노미터라는 이 파장에서 지금 흡수가 된 거니까 흡수선으로 이렇게 관측이 될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만약에 14 일렉트론 볼트를 이 전자에게 줬어요.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에게. 그러면 이 전자는 자유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확히 13.6이 아니니까 안 되나? 얘를 줬을 때 이 전자는 자유전자가 될 수 있다, 없다? OX. 정답은 O입니다. 될 수 있다. 아까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옮겨가는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그 에너지 차만큼을 줬어야 됐어요. 근데 자유전자는 그냥 에너지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 13.6이라는 에너지를 주지 않아도 돼요. 14만 줘도, 14를 줘도 이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는 자유전자가 되어서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 높은 에너지에 해당되는 광자가 갖는 광자의 그 복사, 파장은 이거보다는 더 짧겠죠. 이쪽이 파장이 더 짧고 이쪽이 파장이 더 길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14뿐만 아니라 13.7, 뭐 13.8, 13.9 아니면 뭐 13.78, 뭐 13.79 이 사이에 있는 모든 파장대에서 다 흡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장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짧은 파장 쪽까지 이렇게 연속으로 흡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연속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닥 상태일 때뿐만 아니에요. 우리 들떠있는 상태도 한번 생각해봐요. N2일 때, 이 상태에 있을 때 얘를 자유전자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3.4 일렉트론 볼트 이상은 무조건 줘야죠. 최소한 3.4 일렉트론 볼트는 줘야 얘가 에너지가 양수가 되어서 자유전자의 상태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3.4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 광자, 그 복사의 파장 어딘가 있을 거죠. 어딘가 있을 겁니다. 더 긴 쪽에, 여기 더 긴 쪽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걔뿐만 아니라 3.4뿐만 아니라 3.5도 되고 3.6도 됩니다. 이거보다 더 파장이 짧은 쪽까지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연속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걸 이제 뭐 라이먼 계열, 뭐 파생 계열 이렇게 하는데,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생 계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위에 있는 모든 계열도 다 이렇게 한 번씩 연속 흡수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파장이 긴 쪽, 여기 제일 파장이 긴 쪽, 여기를 이제 교재에서는 계열 한계, 계열 한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를 계열 1개, 여기가 바로 계열 1개다. 이 연속 흡수에서 제일 파장이 긴 쪽, 저기를 계열 1개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이랑 뭐 반대로 이제 지금은 자유전자로 올라가는 상태고, 반대로 자유전자의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는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이면 흡수가 아니라 방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계열 1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연속으로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그 13장에 가서 13장에 발모 불연속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리고 15장에 가서도 15장에서 전리수소 영역이라는 게 또 나오는데, 이것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여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계속 복습을 해주길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